소설 광장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장이라는 작품은 최인훈의 작품으로서 원래는 금지된 소설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상과 남한의 사상에 관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온 서적에 속했었기 때문에 원래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읽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소설인데, 이제 사회가 바뀌었죠. 독재 사회도 아니고 이제 반공교육을 하는 그런 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는 날도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날도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광장이라는 말의 해석을요, 첫 번째는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광장이라 그래요. 이제 이 광장 이름을 약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광장이라는 녀석을 만약에 밀실이라는 녀석과 대조되는 의미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밀실이라는 공간은 이제 여기 소설에서는 동굴로 나오는데, 동굴을 이코르 밀실이거든요. 밀실과 동굴은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이제 두 주인공이 사랑했던 사랑을 나눴던 공간,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고요. 광장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광장은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상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향으로서의 광장이 있고, 단순히 그냥 공동체 삶으로서의 광장의 의미가 있고, 현재 이 사람, 글쓴이가 아니라 서술자, 주인공, 서술자 주인공,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찾고 있는 광장은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한을 의미하는 밀실, 북한을 의미할 수 있는 광장인데, 이 광장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장, 이상향적인 광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인공이 그 광장을 찾지 못하고 바다를 마지막에 보면서 바다가 바로 푸른 광장이다 하면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비극적 결말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지금 남한의 사상과 북한의 사상을 자꾸 비교 대조하면서 남한에서의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북한의 장점은 이런 게 있다, 하지만 또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연히 불온 서적에 속할 만한 그런 만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지내며 철학을 전공하는 이명주는 현실 정치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가 남노당 중심 인물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하루아침에 불온 인물로 취급받게 된 그는 애인인 윤혜에게 의지하지만 남한에서의 애인을 말합니다. 남쪽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을 환멸에 느끼고 결국 그녀마저 버린 채 월북하고 만다.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왜 환멸을 느끼냐면, 이 남한에서는 원래 의미했던 것이 내가 돈을 번 만큼,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고 대중들은 딴 데다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에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게 내가 찾던 그런 광장, 내가 찾던 이상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북한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사회는 다를까라고 넘어가 본 건데, 그러나 북쪽 사회도 개인의 자유가 구속되고 개성적인 삶이 보상되지 않는 곳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자유가 없죠. 그 자유가 없다는 단점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약간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는 모스크바로 떠나버린다. 은혜란 여자가 유일한 나의 삶의 어떤 목표점이 돼요. 은혜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지만 이 여자도 모스크바로 떠나버리죠. 그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병원을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나지만 그녀는 전사하고 그는 포로가 되어 판문점의 포로 송환 위원회에 서게 된다. 여기는 포로 송환 위원회 모습인데, 이 사람이 직접 서게 되는 포로 송환 위원회는 북한 쪽의 천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남한 쪽 천막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쪽 천막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 북한 선택할 거니 남한 선택할 거니, 아니면 중립국, 우리 북한도 남한도 아무런 쪽도 편을 들지 않았던 동맹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갈래?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는데, 그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뒤쪽엔 또 남한 천막에 들어간 내용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북한 천막만 들어갔기 때문에 남한 천막의 내용은 자신이 남한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해보면서 상상해보는 내용입니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확고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그대로 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또는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해보겠다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라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또 약간은 과장되게 자본주의 가면 다
거지가 된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위한 거겠죠.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자랑스러운 권리,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말하겠죠. 중립국 이번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종묘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추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의인화된 표현까지 쓰면서 회유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널 반길 것이다. 너가 오면 일자리 먼저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회유책을 쓰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중립국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을 하죠. 나를 이해하는 척 해주면, 동의를 해주거나 이해하는 척을 해준다면 나의 어떤 그런 경계심이 누그러질 테니까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즉 남한 사람들 말하겠죠.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높이 평가하오. 일제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자, 증오에 찬 눈초리를 보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실 중간에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던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막을 나오는 길에 내가 남한 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설득을 할까? 라고 이 사람이 상상을 해봅니다. 그 상상 장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긴 그러니까 남한 쪽 천막을 상상한 장면이 되겠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포가 우리 남한 쪽 사람이 2,000명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시렵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의무에 기대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했지요. 이 남한 측 설득자는 남한의 모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남한에 물론 모순이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 종기 때문에 네 몸을 다 도려낼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10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가 낮춰졌다는 것은 내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의미죠.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며 눈을 찡긋하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여기는 이제 실제 장면 돌아온 거예요. 상상력이 끝났고요. 그는 마치 지체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자, 이 웃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민족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조적인 감정이 첫 번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남한과 북한 쪽에다가 내가 어쨌든 거절을 하고 중립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희 둘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거절 의사를 보이면 빅엿을 먹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쾌함, 선택하지 않았다는, 중립국을 선택해서 이 설득자들의 회유를 다 뿌리쳤다는 통쾌함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내 중립국을 택한 이명준은 제3국인 인도로 향하는 타가로에서 두 마리 갈매기 나타나는 이 갈매기를 은혜 뱃속에 있었던 딸 아이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닷속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게 되죠.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만다. 이 소설에서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부채의 사북자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문제로 잘 나오는데, 부채를 이렇게 쭉 펼치면 부채는 이게 부채꼴 모양이 되니까 손잡이 쪽으로 갈수록 더 좁아지잖아요.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아주 넓은 선택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인생을 살수록 나는 생각도 좁아지고 나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있다는 부채의 사북자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남한과 북한에서 어느 쪽도 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부채의 사북자리 이제는 모서리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문제 포인트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또 갈매기를 보고 나서 자살하는 장면, 이런 것들 내용을 전체로 보시면 분명히 이명준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준이란 주인공 위주로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특정 인물 시각이라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특정 인물 시각을 쓰고 있다는 특성까지 말씀드리면서 광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